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라디오 코리아 창사 35주년을 막 보내고 이번 방송은 36년째 출발이라는 생각입니다. 무엇에 있어서든 35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LA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라디오 코리아의 긴 역사의 일원이라는 점은 저에게도 큰 영광입니다. 앞으로 21세기를 힘차게 나아가면서 라디오 코리아의 언론사 역할은 물론이고 저희 진행자들은 애청자들에게 가장 평범한 행복과 알찬 정보들로 가득 차기를 약속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숨쉬고 함께 울고 웃는 청취자와 진행자가 되기를 한 번 더 희망하면서 더 알찬 정보 수집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제 벌써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조만간 봄도 다가올 것이고 썸머타임도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생활은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오늘의 토픽은 위험한 성형 관광, 가솔린 가격, 하와이 골칫덩어리, 노화를 빠르게 하는 음식들, 그리고 필기체입니다. 한국으로 성형수술 받으러 오는 중국인들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상당수가 금방 남미나 멕시코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지적인데요. 최근에 CDC가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성형수술을 받은 미국인 시민 93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중에 최고로 위험한 수술은요, 바로 지방 흡입, 라이포석션에서 이 중에 92%를 차지했는데 이렇게 얻은 지방을 엉덩이에 집어넣는 브라질리안 버트 리프트로 널리 알려진 프로시저였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수많은 미국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서치를 하고 이것을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렇게 외국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보다 한층 더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하려면 $15,000 이상 든다고 하는데요. 한층 더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을 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상당수의 미국 여성들이 허리춤에 $5,000 정도 캐시를 차고 외국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회복 과정을 거치면서 배가 불룩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엄청난 통증으로 며칠 밤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로 며칠 밤 거의 꼬박 세우기도 했는데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하면서 지금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한 번씩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외국으로 나가 이런 수술을 받은 22,000명이 넘는 여성 중 한 경우입니다. 소셜미디어와 인플루언스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달아오른 현실인데요. 몸 다른 곳에 있는 지방을 빼서 주로 복부 지방을 흡입해서 엉덩이와 허벅지에 옮겨놓는 프로시저입니다. 이 중에 사망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인디아나의 여성입니다. 샤키엘 윌리엄스라는 여성은 지난 4월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으로 가서 저렴한 가격에 브라질리안 버트 리프트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후의 단계를 넘어서 결국 사망하고 만 것인데 이런 것의 의료시설이나 스탠다드가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상당수 여성들이 이렇게 얻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미국의 한 전문의가 말을 합니다. 요새 브라질리안 버트 리프트 과정이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도미니칸 리퍼블릭 같은 곳에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7명 정도 수술을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사가 하루 21시간 동안 수술을 한다는 말인데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현실이니 수술 과정이 어떨지 상상이 간다고 말하면서 안전도가 크게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한 미국인들 중 한 명만 제외하고 모두 여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중간 연령은 40살입니다. 이렇게 사망 케이스가 일어날 때 사망의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엠볼리즘입니다. 이것은 혈관 내 응고된 혈액으로 인해서 막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말한 전문의가 말한 대로 하루에 진행된 같은 이 수술 숫자가 최고를 기록하면서 위험도가 최고로 오르는 것입니다.
CDC가 강조하는 것은 수술에 연관된 위험도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록 성형 프로시저도 상당수가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번에 사망한 케이스 중 상당수는 이미 건강상 엠볼리즘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수술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엠볼리즘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 중 가장 높은 것은 바로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CDC가 조사를 연구하게 된 이유는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와서 성형수술을 하고 나서 사망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바로 그곳의 미국 대사관 측이 CDC에 의뢰를 해오면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MBC 뉴스는 도미니칸 리퍼블릭 보건부에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얻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인들 의료 서비스 목적으로 외국으로 향해 온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위 메디컬 관광, 메디컬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렴한 가격이 최고 이유고요. 또 수술을 받는데 걸리는 대기 시간이 한층 짧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을 찾아서 성형수술을 받는데 도미니칸 리퍼블릭만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이 도미니칸 리퍼블릭은 국가 차원의 미국의 성형수술에 대해서 크게 광고를 내는 이유도 있지만 다른 국가, 미국 주위 다른 국가로도 상당수가 가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멕시코로 메디컬 관광을 떠난 4명의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불행히도 머리 위에 총구가 겨누어지고 납치극까지 벌어지고요. 이들 중 1명은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불행히 그 중에 2명은 결국 사망하는 일까지 빚어진 것입니다. 이들도 결국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멕시코로 건너간 것인데 비극의 결과를 맞았죠. 국경만 건너면 수술 비용이 미국의 몇 분의 1이라는 것 정말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부 지방을 엉덩이로 옮겨놓고 지방 흡입으로 날씬해지는 배, 코를 높이고 얼굴의 주름을 없애는 등 미국에서보다 몇 분의 1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수많은 소셜미디어에 오르는 이미지들과 TV쇼들이 자극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명의 미국인들은 텍사스주 국경 브라운스빌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쪽 마타모로스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곳은 사실 멕시코 약물 칼텔들이 들끓는 곳인데 과연 이들이 이 장소가 이렇게 이 정도 위험한 곳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현실에 멕시코에 있는 한 전문의 말도 흥미롭습니다. 미국인들이 저렴한 이유로 멕시코를 찾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미국 의료 시스템에 진저리를 친 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약 잡기도 힘들고 의사와 갖는 시간도 상당히 제한적이면서 미국 의료 시스템에 불만들이 많다는 것이죠. 현재 멕시코에서 개업 중인 이 의사는 본인의 환자 중 40에서 50%가 미국인과 캐나다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멕시코는 성형수술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을 환영합니다. 다양한 수술에 치과 치료에 처방약도 쉽고 저렴하다고 강조하죠. 그러나 실제 최근 나온 뉴스를 보면 멕시코 약국 상당수 약들이 가짜들이 많다는 지적도 현실입니다. 아무튼 외국을 찾는 많은 미국인들, 특히 성형수술을 이유로 멕시코는 물론 도미니칸 리퍼블릭까지 가는 미국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와 더 나아가서 사망 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성형수술을 받는 경우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은 감염 인펙션의 엠볼리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런 케이스는 숫자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CDC가 말하는 것은 미국인들에게 절대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외국의 메디컬 스탠다드는 절대 미국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으라고 강조합니다. 과연 미국 성형수술이 이렇게 성형수술 관광으로 이미 미국인 9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가솔린 가격을 이렇게 보면요. 의뢰의 전국 가격이 얼마가 나오고 캘리포니아 가격은 얼마라고 두 가지로 보도가 흔히 나오죠. 전국 평균보다 한층 더 비싼 캘리포니아 가솔린 가격이 이제는 더 이상 놀라운 것이 아니죠. 현재 가솔린 가격은 최고를 찍었던 2022년 가을에 비해서 다소 내려가기는 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타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주유소를 들리고 있습니다. AAA가 최근 내놓은 수치를 보면 전국의 평균 갤런당 가스 가격은 3달러 10센트인 반면 캘리포니아는 4달러 49센트로 크게 차이나죠. 이 놀라운 것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차원의 제한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많고 또 높은 가솔린 세금, 또 줄어드는 로컬 정유소, 리파이너리 숫자들이 몇 가지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의 한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캘리포니아에서 사용되는 가솔린은 매연 차원의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가솔린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캘리포니아주는 그린하우스 가스를 가장 낮게 방출하는 연료를 섞어 사용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실제로 캘리포니아는 가솔린에서 나오는 매연을 낮추는 면에서 전국 최고 리더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연방정부 차원보다 한층 더 까다로운 연료에 의한 방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전국이 연방정부가 세워놓은 기준을 따르는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한층 더 까다로운 기준을 주정부 차원에서 행사하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수십 년간 매연과 전쟁을 선언하고 대기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43년 로스앤젤레스는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 불과 세 블락 떨어진 곳도 잘 보이지 않았고요. 눈이 따가워서 단 1분도 바깥에 서 있을 수 없었다고 하고요.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렵고 미식거리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매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1960년 들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방출 스탠더드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하는 법을 내놓은 주가 되었죠. 그때 당시 로널드 레이건 주지사 시절이었는데 이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레이건 주지사는 그때 당시 우리 환경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매연에서 나오는 방출을 줄이는 차원에 가솔린 가격에 그때 당시 갤런당 10센트를 더하면서 가솔린을 깨끗하게 섞는 특별한 블렌딩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더 내는 대신 한층 더 깨끗한 공기를 얻은 것이죠. 현재 오늘날 LA 근방의 산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해온 가솔린 포뮬러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전 세계 어디서도 이것 사용하는 곳이 없다면서 자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LA 근방 요새 매연은 전국 최고 레벨 높은 도시들 중 한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갤런당 가솔린 가격을 따지다 보면 하와이주가 유일하게 캘리포니아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하와이는 사실 위치상 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쉽게 이해되는데 캘리포니아주는 이런 이슈가 없는 곳이죠. 그러함에도 지난 2022년 가을 갤런당 6달러 50센트 최고 기록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솔린 가격의 또 다른 이유는 로컬 정유시설 리파이너리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안에 이 주 차원의 친환경적인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가솔린을 생산해낼 수 있는 리파이너리는 단 11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곳 11군데에서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서 사용되는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90%가 생산됩니다. 전문가들 표현을 보면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되는 연료 마켓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의미는 캘리포니아에서 구입되는 가솔린은 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완전히 정유되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까다롭게 책정된 캘리포니아 주의 스탠더드에 맞추는 정유 과정이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가솔린 공급에 시간이 더 걸리면서 가격도 더 높아진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원에서 소모되는 가솔린의 90%는 캘리포니아 안의 리파이너리에서 공급되는 이유로 만약 이런 것에 생각지 않게 문제가 생겼을 때 주유소 가솔린 가격에 치명적인 여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11개의 리파이너리들은 주로 북가주 베이에리아, 또 센트럴 밸리, 로스앤젤레스에 모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총 160만 배럴 크루드 오일, 원유를 정유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요. 이곳 11곳만이 캘리포니아 친환경 스탠더드에 맞는 가솔린 정유가 가능하고 다른 3개의 작은 리파이너리에서는 다른 종류 연료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곳 11개 리파이너리에서는 캘리포니아주뿐만 아니라 네바다주의 대부분, 그리고 애리조나주의 거의 절반의 가솔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솔린 요구 조건에 있어서는 캘리포니아주는 나머지 미국 전체에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 스탠더드에 맞게 가솔린을 정유해 생산해내는 리파이너리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대로 이렇게 존재하는 리파이너리에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큰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죠.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 더 높은 가격을 내는 또 다른 이유는 높은 세금입니다.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전국 최고 세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갤런당 2가지 세금이 붙습니다. 갤런당 가솔린 세금에 거기다 세일스 텍스까지 2가지 듀얼 텍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듀얼 텍스를 매기는 주는 전국에 유일합니다. 나머지 다른 주에서는 가솔린에 세일스 텍스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이번 주에 나온 가솔린 가격을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가솔린 세금이 제일 낮은 곳들부터 보면 캘리포니아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몇 개 예를 들어보면 텍사스주 같은 곳은 갤런당 $2.75, 오클라호마주는 $2.66, 루이지애나주는 $2.78로 캘리포니아와 큰 차이를 보여주죠. 또 추가 이유로 캘리포니아 안의 주유소들은 주로 최고 브랜드 이름 주유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 브랜드 주유소가 아닌 비주류 브랜드인 예를 들어서 코스코, 세이프웨이, 로튼 로비스 같은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들은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조그만 주유소들이 다른 주에는 상당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도 그렇지만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쉐브론, 쉘, 모빌 주유소 같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브랜드네임을 더 좋아하는 것이 다른 주에 비해서 역력히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 가솔린에 있어서는 다른 주민들에 비해서 가솔린 쇼핑 자체를 덜 한다는 지적입니다. 아무튼 가솔린 가격에 있어서는 전국과 캘리포니아 상황은 완전히 다른 가격대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지난해 약 10여 명의 하와이 주민들이 이 빅 아일랜드라고 불리우는 하와이 섬 서쪽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막 하와이 주법이 된 소위 집 없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에 항의하는 시위였습니다. 이 쇼핑센터 이름은 퀸즈 마켓 플레이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집 없는 고양이들이 집단으로 몰려있는 곳입니다. 대충 숫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수백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모두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집 없는 고양이들입니다. 적게 모인 그룹은 몇 마리에서 어떤 큰 그룹들은 100마리가 넘는 집단들이 돌아다닙니다. 이 모든 고양이들 주인이 그냥 방치해버렸거나 이 버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집 없는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건네주는 행동, 금방 듣기에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바깥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수많은 고양이들, 하와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런 고양이들이 많은 새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동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미 대륙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이 매년 40억 마리 이상 새들을 죽인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하와이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와이 섬 전체에서만 수천 마리 집 없는 고양이들이 있고 특히 하와이 안에는 멸종위기 동물 숫자가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하와이 주정부는 쇼핑센터에 몰려있는 집 잃은 고양이들을 이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 것을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양이를 사랑하는 그룹들과 환경주의 생태계 전문가들과 부딪히게 만든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고양이를 탓하기 이전에 이렇게 고양이를 버린 인간들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와이는 가보신 분들 다 아시지만 따뜻한 기후 등으로 이곳에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동물종들에게는 파라다이스나 마찬가지인 장소이죠. 섬 안에 살고 있는 다양한 동물들이 특별한 위험 없이 포식동물 없이 잘 살아온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본인을 수비하는 수비 형태가 불필요했고요. 쉽게 먹이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1700년대 유럽 선박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은 쥐들을 잡아먹기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데려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 고양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렸습니다. 1866년 마크 트웨인이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그때도 이미 집 없는 고양이들이 들끓었고 그는 이것을 글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실제 고양이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키우는 사람들, 고양이 집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 느리고 잠만 자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 고양이들이 야외에서 실제 죽이는 데는 뛰어난 천부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하와이 주정부는 이런 고양이 능력에 주의를 요망하면서요. 특히 하와이 전용 네이티브 생태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와이 여러 개 섬 중 카와이 섬에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이 씨버드, 이것의 전문가인 안드레이 레인 씨가 있는데요. 안드레이 씨는 이 새 종류는 알을 땅에 낳는다고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집 없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에게 적격이라는 지적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알뿐만 아니라 이 어덜트 새도 다 죽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면에서 고양이는 최고 포식 동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새의 알을 공격하거나 새를 죽이기도 하지만 이들로 인한 질병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이런 모든 고양이 먹이 줄 것을 강조합니다.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이들이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물 죽일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숫자를 컨트롤하는 차원의 중성화 수술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깥에 내놓을 것을 강조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방법은 이미 다 시도되었지만 별 차이 없이 실패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절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고양이가 문제 해결책이라는데 비난을 하는 측에서는 배가 부른 고양이도 공격적이고 많은 새들을 죽인다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전문가들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합쳐져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입양하고 테두리가 정해진 장소에서 고양이가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락사도 겸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무조건 어떤 고양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강한 입장입니다. 어느 누구도 고양이를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컨트롤을 넘어선 고양이로 하와이가 토척동물, 이 네이티브 스피시스를 대신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죠. 이렇게 집 잃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이 통과되었음에도 지금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을 마치고 파킹장에서 차를 서서히 빼면서 조금씩 먹을 것을 땅에 뿌리는 것. 반면 동물 컨트롤 부서에서는 대신 고양이들을 잡아서 중성화시키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면서 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현재 하와이 문제는 문제도 힘들지만 해결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동물 보호 단체와 환경 보호론자들과 부딪히는 팽팽한 텐션이 비슷한 것이죠. 이 두 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대치하면서 서로 양보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 지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차원의 고양이 보호 단체 입장, 또 환경 보호론자, 생태계 과학자들에게 상당히 분노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양이들을 마치 최악의 존재로 취급하면서 그들 입장에 서 있는 그들에게 상당히 불쾌하게 대한다는 신랄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는 과정에 고양이도 그렇고 하와이 자연 생태계도 모두 피해를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적절한 해답책으로 보이는 것은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마음대로 버리지 말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컨트롤이 극심한 어려운 현실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차단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타주에 있는 수의사들이 하와이주 라이선스 취득을 한층 더 쉽게 해주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몇 달 동안 하와이를 방문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수의사들을 돕고 중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주정부 차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애완동물에 대한 책임감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고양이, 강아지, 모든 생물체들, 거기에 따르는 책임감과 비용은 절대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돌아다니는 집 없는 고양이들,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매년 해가 가면서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숫자적 나이보다 이 몸의 나이는 어느 정도 우리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라이프 스타일, 음식 섭취에 따라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본인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나이에 비해서 어떤 외모로 보이는지 등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biological aging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세포적 차원에 서서히 망가져 가는 것을 말하죠. 이런 것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에 많이 좌우됩니다. 지방산이나 비타민들, 미네랄, 섬유질 같이 항산화제가 많은 밸런스된 음식 섭취야말로 노화 현상 자체를 느리게 진행시키고 몸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최고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가공식품, 설탕, 건강에 나쁜 포화지방, 염분, 알코올 등등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죠. 만성염증의 산화작용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내장 건강이 망가지고요. 혈압 등 신진대사에 적용되는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나이보다 한층 더 노화 현상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세포적인 파괴, 또 장기 역할을 더디게 만들기도 하고 노화로 나타나는 질병 위험도를 높이면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영양가와 적절한 음식 섭취, 이런 것들은 나이에 따라오는 생물학적 변화를 최대로 늦춰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 본인이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노화를 생각할 때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시리얼입니다. 사실 시리얼은 아침 브렉퍼스트의 대표적인 멤버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문제는 많은 종류가 설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침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도 그 설탕에서 얻는 격이죠. 이렇게 텅 빈 공복에 모두 설탕이 들어가면 혈중 글루코스, 당 레벨이 급속도로 높아지면서 우리 몸은 인슐린이 나오게 자극합니다. 이렇게 혈당이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시키면서 노화 현상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거기다 체중이 늘어나는 결과도 동반합니다. 결국 이것은 나중에 당뇨병과 심장질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이컨과 핫도그입니다. 한 번씩 가끔 주말에 한 번 정도 베이컨이나 달걀 치즈 오믈렛 좋죠. 또 한여름철에 뒷마당에서 바비큐를 하면서 핫도그 한 번 정도는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섭취가 될 때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가공된 레드미트 안에 포화지방이 잔뜩 들어있고요. 나이트레이트 같은 방부제, 프리저베티브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노화 현상을 자극하고 만성질환, 산화 스트레스를 크게 자극하죠. 그러다 보면 세포적 차원의 노화 현상에 가속도가 붙고 심장질환, 암 위험도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공된 육류 섭취를 하면 DNA와 프로테인을 파괴시킬 수 있는 컴파운드를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으면서 노화 현상을 추가로 자극합니다. 또 세 번째는 가끔 한 번씩 마시는 와인 한 잔이나 칵테일, 나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매주, 매일 음식 섭취에 알코올이 정기적인 멤버가 된다면 그런 사람의 경우 나이를 더 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알코올은 아시다시피 이뇨작용제입니다.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되고 결국 탈수를 일으킬 확률이 있고요. 이러다 보면 피부는 한층 더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거기다 알코올은 몸에 좋은 바이타민 B12나 항산화제 흡수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이러면서 세포적인 파괴가 동반되고요. 또 알코올은 간을 파괴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간의 능력을 저하시키면서 노화 현상을 자극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많이 정제된 흰색 밀가루입니다. 이렇게 이런 밀가루로 만든 빵 중에서는 화이트 브레드나 베이글, 프레틀, 파스타 모두 이렇게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집니다. 이러는 과정에 섬유질이나 영양가는 거의 다 없어진 상태고요. 이렇게 가는 과정에 혈당을 빠르게 높이게 만듭니다. 그럼 똑같이 앞에처럼 인슐린을 자극하고 결국 같은 이유로 세포적 차원의 노화 현상이 가속도가 붙게 되죠. 거기다 섬유질과 필수적인 영양가가 부족해지면서 노화를 방지해 줄 수 있는 비바이타민들, 항산화제 등이 적어지면서 노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격이 됩니다. 다음은 마시는 소다입니다. 이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수죠. 이런 것들 영양가 차원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다를 많이 마시면 다양한 건강 이슈를 동반합니다. 설탕 함유량은 산화 스트레스를 자극하고요. 염증 등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것 역시 인슐린을 자극해서 나오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의 연관이 생기는 걸 만들게 됩니다. 비만, 당뇨병, 심장질환 연결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소다 안에 들어있는 포스포릭 애시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면서 골밀도를 줄여줄 수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골다공증의 위험도도 있는 것이죠. 다음은 튀긴 음식, 프라이드 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너겟이라든지 햄버거, 프라이즈 이 모두 중성지방, 트랜스팻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오일이 반복되어서 여러 번 사용될 때 중성지방 레벨이 크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트랜스팻이야말로 만성염증에 또 산화작용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세포의 노화 현상을 자극하는 것이죠. 다음은 델리 미트입니다. 이 런천 미트들이죠. 예를 들어서 햄, 살라미, 터키 브레스트 슬라이스, 샌드위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인데 이 소듐이나 나이트레이트 같은 방부제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산화작용을 자극하면서 노화 현상에 치명적이죠. 이런 육류들이 가공되는 과정에 방부제가 형성되고요. 결국 이것들은 세포와 티슈들을 파괴하는 것이죠. 또 이런 델리 미트 안에는 소금, 소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 3슬라이스 안에는 652mg 소듐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루 내내 권장되는 양의 27%입니다. 이렇게 소금을 많이 먹다 보면 고혈압, 심장 문제를 동반하게 자극하죠. 마지막으로 포테이토 칩스입니다. 사실 이거 먹는 것 중단하기 힘든 것인데요. 한 봉지 열어서 금방 다 먹죠. 건강에 좋지 않은 오일에 튀겨지고 또 포테이토 같은 전분 음식을 뜨거운 온도에 튀기는 과정에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아크릴라마이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포 파괴,
노화 현상이 동반되는 결론이죠. 결국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들, 노화 현상도 자극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입에서 혹시 달달한 것이 땡길 때는 설탕이 든 음식보다 과일로 대체할 수 있는 이 현명함은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노화 현상을 다소 늦춰줄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은 30여 년간 오직 이민법만 다뤄왔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4명이 함께 도와드리는 희망 법률그룹 제공입니다. 오늘의 미국 안 봐도 눈에 환합니다. 와이드 매거진 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예전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영어 처음 배울 때 필기체 배웠던 기억납니다. 그런데 요새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실제 필기체로 글씨를 쓰는 어린이들이 다 사라진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수업을 하는 어린이들, 다시 필기체를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풀러튼에 있는 엘레멘터리 스쿨에서 올해부터 필기체를 배우는 것이 의무와 요구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기체, cursive handwriting이라고 부르죠. 이것은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거의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전 엘레멘터리 스쿨 티처 출신이고 주 하원 의원인 셰런 쿼크 실바에 의해서 상정된 캘리포니아 어셈블리 빌 446은 지난 10월에 주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 260만 명에 달하는 1학년에서 6학년 사이 어린이들, 나이로 따지면 6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필기체가 요구된다는 주 법입니다. 그러면서 각 학년에 맞는 필기체 수업이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필기체, cursive writing은 인지 능력을 개발을 향상시켜주고 독해력과 손동작 기술에 너무 좋다고 강조해왔죠. 또 일부 교육자들도 어린이들에게 필기체로 써있는 역사적 다큐멘터들이나 몇 세대 이전 가족들의 편지들은 교육 차원의 커다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풀러턴에 위치한 오렌지 토프 엘레멘터리 스쿨입니다. 4학년에서 6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 파멀라 켈러 씨는 이번 1월 1일을 기해 주 법이 되기 이전부터 본인은 아이들에게 필기체를 가르쳐왔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린이 중 몇몇은 어렵다고 불평을 할 때마다 여기에 적절한 해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이것은 너를 한층 더 스마트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뇌 안에 적절한 연결 커넥션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한층 더 쉽게 해준다고 말해주면 대부분 아이들이 너무 신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마트해진다는데 가장 큰 이유를 둔다면서 그렇다면 배우고 싶다는 답을 금방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필기체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너무 세게 누르지 말면서 쓸 것을 말해주고요. 지우개는 가장 좋은 친구라면서 틀리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도서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1787년 작성된 미국 헌법 US Constitution을 보더니 필기체라고 It's cursive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4학년이면서 9살짜리 어린 학생 소피 가디안은 필기체가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글을 쓰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는 엄마가 쓴 것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웃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컴퓨터 키보드나 태블릿의 우리 생활을 다 차지하게 변하면서 필기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져갔습니다. 지난 2010년 학생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국 커먼 코어 교육 스탠더드가 나왔는데 그 안에도 필기체, cursive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필기체를 홍보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Handwriting Collective의 설립자인 캐틀린 라이트 씨는 어린아이들에게 필기체를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중단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육대학에서마저
미래 선생님들이 될 교육학 전공 학생들에게도 필기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훈련을 중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필기체는 이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 기관 통계를 보면 캘리포니아주는 이번에 필기체를 법 통과시킨 22번째 주가 되었고요. 2024년 들어서도 추가로 5개 주에서 필기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육부서 디렉터인 레슬리 조로야 씨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아도 필기체를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께 연결하는 데 필요한 스킬을 습득하게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린이 발달 과정에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프린팅하는 것에 비교해서 필기체로 쓸 때 뇌 안에 완전히 다른 신경계, 뉴런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서 뇌 안에 다른 연결고리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렇게 글이 형성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배우게 되고 이것을 뇌 안에 보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단어가 스펠링 하나하나가 모여서 단어가 형성되는데 필기체를 쓰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다 합쳐져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생각하게 자극하고 다음 스펠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한 쉐런 콜크 실버 의원은 지난 2016년 당시 그때 당시 주지사였던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만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 브라운 전 주지사는 쉐런 씨가 예전 교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당장 필기체를 복귀시킬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녀가 이제 바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6학년을 마치고 나갈 때 홀로 책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모두 영어 필기체를 배운 세대라 당연하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필기체, cursive writing이라는 것은 영어뿐만 아니라 서로 이어져 쓸 수 있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의 목적은 글을 쓰는데 한결 쉽고 빨리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편안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공식적인 다큐멘트에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언어에서도 사용되는 방법으로 쓰는 펜이나 도구를 종이에서 들지 않고 띄지 않고 한 번에 연결돼서 더 빠르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영어로 필기체, cursive의 원천은요. 중세기 시절 라틴어 cursivus에서 온 것인데 이것의 의미는 흐른다는 run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필기체는 1888년 볼펜이 발명되면서 그 전에 잉크와 펜으로 쓸 때보다 연결되어 써야 하는 이유가 적어지면서 줄어든 역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볼펜의 발명이 그랬듯이 21세기 들어서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필기체는 더 이상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2012년 인디애나주와 하와이주에서는 학교에서 필기체를 가르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에 키보드 치는 법을 더 강조하게 되었죠. 또 2009년에는 전국적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2011년에 가서는 44개 주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필기체, cursive writing이 이 장점이 다시 대두되면서 점점 더 많은 주에서 cursive writing이 돌아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린 시절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줄이 4개 그려져 있는 특별한 노트북에 영어를 쓰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인쇄체와 필기체를 배웠던 당시 당연한 것이었는데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이런 어린 세대들에게 필기체는 사라져간 것입니다. 실제로 교육계 차원에서도 변화에 맞춰 필기체에 대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필기체가 어린이 성장 과정에 중요하다는 의견은 늘 존재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21세기 기술은 한없이 발달해 가고 있는 마당에 필기체는 복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인지적 기술적인 면의 긍정적인 혜택이 너무 크면서 변화는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